안녕하세요. 제 나이가 50대 후반인데요. 한평생 자식들이 속 썩이고 애간장 태우더니 이제는 남편이 사고를 치더라고요. 그렇게 착하고 조용하던 남편이었는데요. 늦바람이 불어서 아주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늦바람이 무섭다느니 옛말 다 맞더라고요. 그런데 이 인간한테 바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평생 고분고분하던 남편이 큰 폭풍을 일으키더라고요. 제가 살다 살다 이런 황당한 경우는 처음이라 이야기해드리려고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잘 들어주세요. 아주 재밌을 겁니다. 저는 좀 유쾌하고 명랑한 아줌마예요. 또 화끈하고 뒤끝이라고는 일도 없는 속 시원한 성격이고요. 누가 뭐라 해도 그걸로 며칠씩 꿍하며 앓고 앉았을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걱정 생기잖아요? 어지간한 건 하루 이틀 안에 싹 털어버리고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그건요. 인생 뭐 있나 하고 쿨하게 넘겨요. 마음 편하게 살아야죠. 안 그래요? 괜히 혼자 속 끓이고 남 탓하고 아웅다웅 해봤자 뭐 해요. 내 속만 시커멓게 타들어가지. 나만 열받는 거예요. 그런 고생을 내가 왜 해요. 잊어버리고 말지.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저랑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은 다들 저처럼 속 편하게 사는 사람 없다고 그래요. 그게 또 저의 가장 큰 매력이자 장점이 돼버렸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큰일 없이 자식들도 다 잘 컸어요. 그런데 잘 크기까지 말하면 길긴 해요. 제 애간장을 많이 태웠거든요. 결론적으로 큰애는 지금 호텔리어고 작은애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어요. 누가 보면 원래부터 공부 잘해서 이렇게 좋은 직업을 가졌을 줄 알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얘네가 학교 다닐 땐 그냥 제 속을 얼마나 뒤집어 놨는데요. 특히 큰애는요. 학원 보내달라고 그래서 허리띠 졸라매서 보내줬더니만 땡땡이나 치고 하도 숙제를 안 해와서 학원에서 전화도 많이 왔어요. 그럴 거면 학원을 왜 다녀요? 끊으라니까 또 다닌대요. 그래서 보내면 또 반복. 쟤는 왜 저러는지 몰라요. 욕심이 많은데 인간이 즉흥적이에요. 학원에서 하도 전화가 많이 와서 받기가 민망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 바꿔버릴까까지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이 진짜 모를 일이에요. 큰애가 고2 때 갑자기 달라지더니 고3 수능 망치고 충격받고 재수를 하겠대요. 어쩌겠어요. 하라 그랬죠. 대학은 가야 하니까요. 그런데 얘가 진짜 독하게 맘먹고 공부하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척 붙어버리더라고요. 그때 저 진짜 감격해서 울 뻔했잖아요. 작은 애도 만만치 않았어요. 얘는 또 꿈이 없다고 질질 끌더니 고3 때 수능 망치고는 얘도 재수를 하겠다고 했어요. 한 집에서 둘이나 재수시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 고생을 또 해야 한다니 저도 싫었는데요. 어쩌겠어요. 대학은 보내놔야죠. 그랬더니 얘도 정신 차리고 교대에 척 붙었지 뭐예요. 그때 너무 기뻐서 동네방네에 잔치 벌였잖아요. 동네 언니들 다 불러서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그랬어요. 그때 10일 연속으로 술 마시다가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었네요. 위에 빵꾸 난 줄 알았어요. 다행히 아니지만요. 생각해보면요. 자식 때문에 노심초사할 것 하나도 없어요. 다 지 살 길 알아서 찾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성격이 그냥 맺힌 데 없이 시원하다 보니까 애들도 그렇게 낙천적이고 긍정적으로 자란 것 같아요. 애들 잘 키우려면 먼저 엄마가 행복해야 된다고 느꼈었죠. 그리고 사람 일은 진짜 몰라요.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명랑하고 화끈하고 모든 속 시원하게 넘기는 아줌마가 되었고 애들도 이렇게 잘 크기까지. 사실 그 밑바탕엔 누구보다도 묵묵히 옆을 지켜준 저희 남편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저희 남편은 공기업 다녀요. 무슨 대단한 자리 이런 건 아니지만요. 성실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맡은 일은 칼같이 누가 안 시켜도 알아서 척척 잘 해내요. 학교 다닐 때 보면 꼭 그런 애들 있잖아요. 반에서 왔다 갔다 튀지도 않고 선생님이 뭐 하라면 네 하고 말 잘 듣고 숙제도 빼먹지 않고 잘 해오는 그런 애요. 딱 저희 남편이요. 저희 남편 친구들이 말해줍니다. 정말 더럽게 재미없는 친구인데 할 건 하는 친구라고요. 책임감과 성실함은
끝내주는 애라고요. 그리고 그게 엄청난 무기라고요. 그런 사람 요즘 잘 없잖아요. 다들 센스 있고 요령 있게 살길 원하지. 묵묵히 자기 일만 하려는 사람 없는데 그게 딱 저희 남편이에요. 저희 남편은요,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에요. 굳이 누가 하지 말라고 안 해도 절대 이상한 짓 안 해요. 지각. 그런 거 몰라요. 술 마시고 소란 피우기? 술도 안 마시는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정직하게 조용히 묵묵한 사람이에요. 길 걷다가 지갑 주워도 바로 파출소 가고 땅바닥에 1,000원이 떨어져 있어도 못 줍더라고요. 누군가 떨어뜨려 찾고 있겠지 이러는 사람이라니까요. 옷도 사주는 대로 그냥 입어요. 다른 집 아저씨들은 색깔이 어쩌네, 소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소리도 한다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그냥 사주는 대로, 제가 꺼내주는 대로 그냥 입어요. 반찬도 주는 대로 먹어요. 남들은 매일 오첩반상 차려내라, 국이 없네, 새밥을 차려내라 그딴 소리 하는 남편들도 있다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그냥 주는 대로 먹어요. 저도 귀찮을 땐 김치 하나만 준 적도 있고 같은 반찬 3일을 준 적도 있는데 군소리 안 하고 먹더라고요. 심지어는요, 콩나물 몇 봉지 묻혀놓고 3일 연속으로 줬거든요. 그날 제가 일이 있어서 남편 보고 먼저 밥 먹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같은 반찬으로 밥 먹는데 콩나물이 쉰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 인간이 군소리 안 하고 밥을 먹었던 거더라고요. 곰이야? 머저리야? 입 없나? 그때는 별별 생각이 다 나는데 다 저를 배려해서 그런 거겠죠. 제가 집안일 하는 것도 딸들 키우는 것도 제가 다 도맡아서 하니까 자기 하나 신경 쓰지 않게 하려는 그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저도 남편한테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은 또 어찌나 잘 자는지요. 어디든 고개만 닿으면 쿨쿨 자요. 버스든 소파든 심지어 마루에 누워도 결리지가 않은지 눕기만 하면 꿀잠을 자요. 아주 그냥 인생에 고민이 없는 남자예요. 저는 쉽게 잠을 잘 못 자서 뒤척이는 스타일인데 제가 잘 못 자는 것도 모르고 코골며 잘 땐 어쩔 땐 한 대 쥐어받고 싶다니까요. 근데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사는 거예요. 저처럼 욱하고 치고 나가는 스타일 옆엔 이렇게 조용히 중심 잡아줘야 하거든요. 저에겐 이렇게 묵묵한 이 양반이 딱이에요. 아이들 키울 때도요, 혼은 제가 냈지만 정서적으로 잡아준 건 이 양반이었어요. 저는 성격이 불같아서 열받으면 확 지르는 편인데 우리 남편은 가만히 보고 있다가 딱 필요한 말만 해주는 편이에요.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큰딸이 대학교 입학하고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 저녁 얘가 술을 거하게 마셨는지 어떤 남자애한테 엎혀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요. 눈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다음 날 술 깨고 제가 소리 지르고 지랄지랄 했거든요. 덩달아 딸도 지랄지랄 대들고요. 아우, 야, 이 미친년아. 술을 작작 마셔야지. 어떻게 토할 때까지 퍼마시고? 그것도 남자한테 업혀와. 너 지금 혼나볼래? 엄마, 나 이제 성인이야. 애도 아니고 술 좀 많이 마실 수도 있지. 그게 뭐 어때서? 성인이면 다냐? 술 마시는 건 그렇다 쳐도 어떻게 남자한테 업혀와.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넌 그렇게 세상 물정을 몰라? 이 미친년이? 남자친구 생기고 좋지 뭐. 난 이제 뭐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관심 좀 그만 줘. 나도 즐기면서 살 거야. 저 주댕이를 확 그냥. 뭐? 남자친구 생기고 좋지 뭐. 뭔가 좀 똑바로 하네. 말로는 안 되겠구만. 너 일로 와. 한 대 맞아야 정신 차리겠지? 이게 어딜 도망가? 그때 저랑 딸이랑 쌍방 지랄지랄 중이었는데요. 그때 우리 남편이요, 조용히 거실에 나와서 큰딸한테 딱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주미야, 다음부터 술 그렇게 마시지 마. 엄마 아빠가 걱정 많이 돼. 딱 요 한마디. 아니 세상에, 저한텐 소리 빽빽 지르고 버럭버럭 대들던 그 딸이요. 지 아빠 말 한마디에 네 하고 군말 없이 고개 푹 숙이더라고요. 세상에. 그날 제가 진짜 충격 먹었다니까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그 이후로 진짜로 우리 큰딸이 술을 그렇게 막 퍼마시질 않아요. 친구들이랑 가볍게 한두 잔은 마셔도
그날처럼 취해서 꼴불견되는 일은 싹 없어졌어요. 진짜 사람이요. 말 많다고 다 통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남편처럼 딱 필요한 말만 조용히 툭 던졌는데 그게 뼈 때리는 거예요. 그 말 안에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 애도 그냥 콱 접고 듣는 거죠. 제가 좀 시끄럽고 화통한 대신 우리 남편이 이렇게 중심 잡아주니깐요. 그래서 저희 집이 돌아가는 거예요. 완전 음양의 조화랄까? 둘 다 불같거나 둘 다 차가우면 항상 싸움이 나는 것 같아요. 이래서 조화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제가 동네에서도 살짝 부러움의 대상이었잖아요. 동네 아줌마들 만나면요, 열이면 열, 남편 욕이 그냥 한 보따리씩 나와요. 이렇게 까다롭지 않고 군소리 없이 맞춰주는 남편이 어딨겠어요? 저는 그 사이에서 부러움의 대상이었답니다. 근데요, 여기서 살짝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 남편이 센스나 애교, 이런 감성 쪽은 좀 부족해요. 그리고 남성미도 없는 편이에요. 아니, 그 남성미가 신체적인 건 아니랍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 기능은 다 해요. 아니, 남들보다 건장해요. 힘도 좋고요. 아주 쓸만해요. 이건 또 꼭 짚고 넘어가야 괜한 소문이 안 나죠. 그쵸? 그냥 뭐랄까. 뭔가 탁 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야성적인 매력은 없어요. 괜히 설레는 그런 터프한 포인트는 없어요. 그래도 그 부족한 남성미를요. 정직함이랑 듬직함이 몽땅 커버해줘요. 막 거칠게 끌고 다니진 않지만 제가 넘어질 때마다 뒤에서 말없이 잡아주는 사람이 우리 집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남편 욕 한 번 하질 않고 잘 사는 이유예요. 이렇게요, 세상 아무 걱정 없이 웃고 떠들며 살고 있었어요. 남편이 든든하게 뒤에서 받쳐주고 애들은 제 나름 잘 자라고 저는 동네에서 저는 걱정도 없겠다는 소리 들으면서요. 근데요, 제 고민은 남편이 어느 날 회식을 갔다 오고 나서부터 슬슬 시작이 되었답니다. 저희 남편 공기업 다니잖아요. 거긴요, 회식 문화도 건강해요. 요즘 회사답게 술 강요 안 하고 마실 수 있는 사람만 딱 자율적으로, 안 마시고 싶다 하면 강요하지 않는 문화가 있어요. 2차도 가고 싶은 사람만 가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술도 안 마시고 수다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항상 술 안 마시고 10시 전에 칼같이 귀가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그날은 새벽 2시가 다 되어가도록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씹고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설마 무슨 일 있겠나 싶어서 불 다 끄고 누웠는데 잠은 눈곱만큼도 안 오는 거예요. 뒤척뒤척 하다가 결국 그냥 거실에서 멍 때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띡띡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 들리더니 문이 열리는데 저희 남편이 술 냄새를 풍기면서 흥얼흥얼 노래까지 부르며 아주 흐트러진 모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그 사람 맞나 싶더라고요. 눈은 풀려 있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웃음기가 확 올라와 있고요. 완전 낯설더라고요. 아유, 여보, 웬일이야? 이렇게 술을 다 마시고 들어와? 어디 갔다 왔어? 아니, 뭐 재밌는 데라도 갔어? 1차에 삼겹살 먹고 2차에 노래방 갔다가 3차로 맥주 한 잔 더 마시고 왔어. 이 회식 재밌네. 남편이 회식 재밌다고 하는 건 결혼하고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그런 날이 한 달에 2번씩 일이 일어났고요. 그런 날은 아침부터 멋을 부리더라고요. 옷이 마음에 안 든다며 투정을 부려요. 바지색이 마음에 안 든다고 청바지 사오라대요. 옷 사달라는 말을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요, 이 인간이 향수까지 뿌리더라고요. 갑자기 자기가 향수를 사고 싶어서 샀대요. 그런데 향이 막 은은한 게 아니라 예전에 유행하던 겐조 향수 아세요? 지금 기준으로는 조금 촌스러운 향기가 있어요. 막 가까이 가지 않아도 코를 훅 찌르는 그런 향수 있잖아요. 이걸 목에다 톡톡 뿌리고는 어때? 이러는데 저는 대답 대신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래도 아랑곳 안 하더라고요. 심지어 머리도 난리를 치더라고요. 이 사람의 헤어스타일은 몇십 년 동안 그놈이 그놈이었는데 그때부터는 머리도 싹 빗어서 올리고 무스를 덕지덕지 바르더라고요. 이런 멋도 내본 사람이 잘 내잖아요. 그런데 생전 안 하던 사람이 내려니 얼마나 어색하고 이상한 줄 아세요?
제가 남편한테 이상하다고 하니까 씩 웃고 출근하더라고요. 지는 만족하나 보죠. 욕먹는 건 그 인간일 테니 그냥 지 기분에 살라고 냅뒀습니다. 그렇게 꾸미고 나간 밤은 어김없이 늦었고요. 새벽 2시에 술에 취한 채 노래를 흥얼거리며 들어왔었죠. 저는요, 그 모습이 솔직히 좀 웃기더라고요. 몇십 년을 투덜대지도 않고 고지식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향수 뿌리지, 무스 바르지, 옷 투정하지. 제가 혼자 속으로 이 인간 갑자기 왜 저래? 이러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서요. 제가 목요미식회라고 매주 동네 아줌마들이랑 목요일마다 맛집을 다니는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서 저희 남편이 달라진 걸 말했는데요. 의외의 말을 하더라고요. 노래방 가서 도우미 부르나 보네. 그러니까 그렇게 멋을 부리지. 회식할 때 2차는 무조건 노래방이지. 에이, 설마. 언니, 우리 남편 그런 거 완전 질색해. 회식할 때도 술도 안 마시는 사람이잖아. 그건 안 해봤으니까 그런 거지. 한 번 가면 맛들린다니까. 그리고 남자들끼리 노래방 간다고 해서 무슨 노래만 부르겠어? 100% 도우미 부르게 되어 있어. 멋내고 향수 뿌리고 옷 타령하는 거 그거 다 이유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늦바람이 무서운 거야. 한 번 불면 그거 멈출 수가 없으니까. 그 소리 듣는데 저는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고 이 사람도 그렇게 놀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고지식하고 자기의 틀에서 벗어나질 않는 사람이거든요. 저 인간도 한 번쯤은 저렇게 놀아보고 싶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살면서 회식도 건성건성, 친구도 몇 없고 퇴근하면 늘 같은 소파 앉아가지고 리모컨만 꾹꾹 누르던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이 재미난 것을 찾았다고 하니까 오히려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드 내역서 보니까 큰 돈을 쓰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삼겹살, 맥주, 노래방 정도예요. 그것까지 막 잡고 뭐라 하기는 좀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 허락해줬어요. 그래, 한 번쯤은 놀아봐라. 언제까지 가나 한번 보자. 그런 마음으로 그냥 냅뒀어요. 이 나이에 남편 단속해서 뭐해요? 제가 남편 없이 못 사는 것도 아닌데요. 그리고 이 나이에 남편 단속해서 뭐해요? 집에 있으면 더 속 터지는 법이거든요. 그냥 늦바람 난 김에 최대한 많이 놀아봐라. 여한이 없게라는 식으로 그냥 두고 봤습니다. 저도요, 그동안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재미나게 잘 살았거든요. 바람은 안 피웠지만요. 동네 아줌마들이랑 맛집 다니고 남편 몰래 명품 가방도 하나 사고 저 혼자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녀온 적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재미있게 살 동안 남편은 진짜 일만 했어요. 한평생 재미없이 회사만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애들도 다 컸고 이해 못할 나이도 아니고요. 그리고 솔직히 최악의 상황이 와서 이혼하게 되면 어쩔 건데요. 손해보는 쪽은 저예요. 아니에요. 집 앞 차려 먹을 줄도 모르는 남편이 손해거든요. 저는 아쉬울 게 없는 입장이에요. 제가 남편 사랑 원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냅뒀어요. 열심히 놀고 즐기고 늦바람 실컷 쐬라고요. 남편도 나름 취미 생활을 하니까 삶에 활력이 도는지 활기차더라고요. 저는 따박따박 월급만 잘 가져다만 주면 그걸로 땡큐예요. 이 나이 아줌마들은 다 저랑 똑같은 마음일걸요? 다들 공감하시죠? 그런데 남편의 그 불꽃 같던 바람도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멋부리고 나가서 밤늦게까지 연락 한 통 없던 날이었는데요. 저는 늘 그랬듯이 오늘도 또 늦네 하면서 거실 소파에서 늦게까지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보통은 늦어도 새벽 2시에 들어오던 사람인데 2시가 넘고 3시도 넘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새벽 3시에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남편 핸드폰 번호가 떴는데 이 인간이 한 번도 집에 들어올 때 전화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두려운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더라고요. 걱정을 하면서 전화를 받았는데요.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말이 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간호사인지 의사인지 저희 남편이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실려왔다면서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해서 저는 자고 있는 딸들을 깨워서
같이 택시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곧바로 응급실로 갔어요. 의료진에게 남편 이름을 말하자 곧장 안내해줬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은 얼굴이며 온몸이 만신창이었고요. 그 옆에서 의사가 뭐라 설명을 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저 수술이 필요하다고 사인하라는 말에 서명을 했고요. 바로 남편을 수술실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몇 시간 걸릴 거라는 의사의 말에 저와 딸들은 대기실 앞에서 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머릿속은 멍했어요. 몇 시간 동안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경찰이 병원으로 왔어요. 사고 정황을 알려주더라고요. 남편은 새벽에 길을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대요. 그 시간대 도로는 워낙 한적하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이 그냥 무단횡단을 했대요. 그런데 하필 그때 음주운전 차량이 달려와서 정면으로 남편과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냥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곧이어 수술을 마친 의사도 나와서 남편 상태를 설명했어요. 충돌이 너무 세게 일어나면서 척추 쪽 신경에 손상이 생겼다고 했어요. 다행히 배변, 배뇨 기능에는 이상이 없지만 앞으로 두 다리는 제 기능을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청천벽력 같은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울고 말았어요. 두 다리를 못 쓴다니요? 너무도 끔찍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속상한데 당사자인 남편은 어떨까요?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있다가 깨어난 남편에게 이 사실이 전해졌고 그날부터 남편은 깊은 상실감에 빠졌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만 살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어느 날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기 스위스엔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거기를 가고 싶다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눈물만 흐르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가 이 사람한테 얼마나 의지하고 살았는지를요. 이 나이에 애정이 뭐 있나 싶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아직도 남편을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불구가 되었어도 그저 살아만 있어 달라고 그렇게 남편 손을 잡고 많이 울었어요. 제가 똥오줌 다 받아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 제발 살아만 있어 달라고 무너지지 말라고 매일 그 말만 반복했어요. 이런 제 바람에 남편도 마음을 다잡고 재활 치료를 시작했어요. 하루하루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다녔어요. 몇 달 후 남편은 회사로 복직했어요. 장애인이 된 이후라 회사에선 장애인 근무자로 보직이 조정됐고요. 몸이 불편한 만큼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 내용에 배려를 해줬어요. 그때부터 저는 아침마다 남편을 출근시켰고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으로 가서 같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휴일에도 늘 남편 옆에서 시간을 보냈고요. 그런데 그래도 기분이 쉽게 나아지진 않더라고요. 좋은 말이 보약보다 낫겠지라는 생각에 저는 남편이 힘낼 수 있게 많은 말을 해줬는데요. 이런 류의 말이 그 사람을 힘을 내게 하더라고요. 여보, 다리 못 쓴다고 삶이 끝나는 건 아니야. 남자로서 삶이 끝나는 건 다른 두 쪽이 없어져야 하는 거야. 알지? 그건 멀쩡하잖아. 그럼 됐어. 아이, 그건 아주 튼튼하지. 아은이 너무도 튼튼할 거야. 아직도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건강해서 탈이라니깐.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니까 남편도 가끔씩은 받아주고 웃더라고요.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한테는 명랑한 사람이 좋아요. 힘든 사람한테 힘내라는 말은 안 통해요. 그냥 웃게 해주는 게 짱이에요. 아셨죠? 남편을 휠체어에 태우고 마실도 자주 나갔어요. 그때부터는 목요미식회보다 남편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남편은 생각보다 잘 버텼어요. 그렇게 3년을 지냈고요. 그 사이 성격도 많이 바뀌었어요. 재활하면서 운동도 병행하더니 어깨가 그냥 현빈 저리 가라예요. 그 초식남이 근육남이 되어버렸어요. 몸이 좋아지니까 자신감도 붙었는지 장애인 경기에도 나가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출전해서 기록도 냈어요. 딸들도 아빠를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아빠 진짜 멋지다. 나는 아빠가 사고 나고 좌절하고 우울해하거나 인생 포기하면 어쩌나 많이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제2의 인생을 살 줄이야? 나도 아빠 보고 본받아야겠어. 나도. 아빠, 다음에 나랑 같이 러닝 나가자. 아빠랑 같이 운동하면 재밌을 것 같아. 너가 뛰어와도 아빠 속도 못 따라올걸. 어디 한번 샵 한번 해보자. 이기는 사람이 치킨 쏘기 어때? 아니 그러면 나도 껴줘. 나도 러닝은 자신 있어. 아침마다 뛰었는데 나도 단련되어 있어. 그렇게 온 가족이 함께 운동도 하고 외식도 하고 전에는 남편 없이 각자 놀았는데 남편 몸이 안 좋아지고 나서는 오히려 가족이 더 끈끈해졌어요. 딸들도 아빠를 많이 도와주고 서로서로 지켜주려는 분위기가 생기니까 집안 전체가 더 화기애애해졌어요. 그러다 어느덧 우리 큰딸이 30이 되었고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큰딸이 결혼한다고 데려온 남자애가 바로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술 마시고 뻗어서 저희 딸을 업고 저희 집에 왔던 그 남자애더라고요. 이것들이 도대체 언제부터 사귄 건지 아무튼 그때부터 연애를 시작해서 무려 10년을 만났더라고요. 제가 그때 몸가짐 바르게 하라고 지랄지랄 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네요. 그런데요, 저희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저희 딸이 호텔리어잖아요. 걔는 지방 호텔에서 일하거든요. 근데 예비사위라는 그 남자애도 알고 보니까 저희 딸과 같은 지방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더라고요. 둘이 그 지역에서 붙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딸 취업하고 나서 오피스텔 하나 얻어줬거든요. 뭘 했는지는 굳이 말 안 해도 아시죠? 그래요, 임신을 했더라고요. 이제 구주되었고 심장 뛰는 것 보고 결혼 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전속이 좀 쓰렸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미 애도 생겼고 지짝 찾아서 시집 간다는데 제가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죠. 딸한테는 티는 안 냈지만 사실 한 번에 모든 게 해결되니까 더 좋았습니다. 손주도 기다려지고 예비 사위도 마음에 쏙 들고 너무 좋더라고요. 문제치는 저 딸년 데려가서 산다는 놈 있으면 아무나한테라도 주고 싶었는데 잘 됐죠. 그래서 결혼을 반대할 이유가 없었어요. 애를 가졌어서 배 나올까봐 결혼을 서둘렀는데요. 식장 잡고 드레스 예약하고 상견례도 아주 후딱 해치웠죠. 사돈 될 분들이 저희 남편이 몸이 불편하다는 걸 알고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서울까지 직접 올라와 주셨어요. 덕분에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잘 마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둘이 살 집도 구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딸이 결혼하자마자 서울로 발령이 난대요. 얘가 전국에 지점이 있는 체인형 호텔에서 근무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 지점으로 발령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예비사위도요. 그 지방에서 꽤 잘 나가는 체인 학원 강사인데 강남 학원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다면서 결혼하면 둘 다 서울로 올라오기로 했대요. 그런데 저희 딸은 애 낳고 복직도 할 건데 태어날 애가 걱정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엄마, 나 엄마랑 같은 아파트에서 살면 안 돼? 엄마가 우리 아기도 봐주고 나도 봐주고, 아이 좋잖아. 으이그, 그게 내가 좋은 거냐, 네가 좋은 거지? 한평생을 부려먹어요, 아주. 내가 아주 평생 을이야, 을. 네가 갑이고. 아우, 내가 살면서 잘할게. 그리고 내가 엄마의 기쁨 주잖아. 나 없이 적적해서 어떻게 살려고? 내가 곁에서 재미나게 해줄게. 됐어요, 됐어. 나는 너 없어도 잘 살거든. 엄마가 친구가 얼마나 많은데. 아빠도 있고. 열받게 하기나 해봐라. 내가 너 피해서 아주 이사 가버릴 거야. 저희 딸은 저희 집 근처에서 살길 원했고요. 지방에 있어서 저한테 적당한 집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제가 저희 동네 부동산 여사님이랑 친하거든요. 부동산 여사님이 저희 모교미식회 멤버예요. 그래서 좋은 매물 나오면 연락 달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저희 딸이 갑자기 입덧이 생겼어요. 가만히 있다가도 토하는데 심지어 환도까지 서서 걷질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대요. 회사에는 병가를 냈지만 병원도 가야 하는데 예비사위는 출근해야 해서 낮 시간에 저희 애를 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한동안은 딸 오피스텔에 가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부동산에서 제가 원하던 매물이 나왔다고 연락이 와서 서울로 갔어요. 남편도 같이 가서 집 보고 싶다고 해서 휠체어 끌고 같이 가게 되었어요. 중간에서 부동산 여사님도 같이 만나서 그 집으로 갔는데요. 집주인은 저희랑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였어요. 아담한 24평에 여자 혼자 살기 딱 좋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다고 해서 집을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집은 깔끔했어요. 혼자 살아서 더럽지도 않고 관리도 잘 되어 있어서 바로 이사 와도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주인과 제 남편이 눈이 마주치고 나서는 남편을 유심히 보더라고요. 그냥 흘기 보는 게 아니라 뚫어지게요. 남편도 어리둥절하다가 어색한지 그 눈빛을 피했고요. 그래도 계속 쳐다보길래 저는 물었어요. 아니, 왜 그러시죠? 저희 남편 얼굴에 뭐 묻었어요? 아닌데. 아무것도 안 묻었는데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아휴, 제가 아는 사람인가 해서요. 그런데 맞는 것 같아요. 오빠 맞지? 나 사랑이야. 저 오빠 춤 잘 추던데. 아우, 못 알아볼 뻔했네. 네? 춤이요? 아니, 지금 뭐 취하셨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춤을 춰요? 안 보이세요, 휠체어? 춤은 무슨 춤이에요? 저 하반신 마비되어서 춤을 출 수가 없는데. 이거 미친 여자 아니야? 다른 사람이란 착각해도 유분수지. 이래 기분 나쁘게. 여보, 집 다 봤으면 가자. 미친 여자가 사는 집 사지도 마. 갑자기 남편이 악셀을 밟는 듯 화를 버럭 내더라고요. 그랬더니 집주인 여자도 엄청 기분 나쁜 말투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머, 저 오빠 말하는 것 좀 봐. 웃기지도 않아. 어제 나랑 밤새 같이 춤췄던 오빠잖아. 내 어깨 붙잡고 춤춰서 아직도 몸이 결려 죽겠는데. 이 오빠 말을 왜 이렇게 해?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까? 사람을 잘못 봐도 정도가 있죠. 휠체어 타는 장애인 농락하시는 겁니까? 여보, 가자고. 이런 집 사지 마. 날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가자. 나와. 남편은 기분 나쁘다며 집 다 봤으면 나가자고 화를 막 냈어요. 그래서 나가려고 했는데요. 그 집주인 여자가 미심쩍은 말을 던졌어요. 맞네. 저 오빠 쌍가마. 기억났어. 나도 처음에 휠체어 타고 있어서 긴가민가 했는데 정말 속을 뻔했잖아. 이 휠체어 뭐야? 어젯밤에 집에 가다가 뭐 다쳤어? 듣다 저도 너무 황당해서 그 집주인 여자한테 물었어요. 딱 보니까 점잖아 보이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정말로 날라리 같은데 혹시 이런 쪽으로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합의금 받는 뭐 그런 류의 꽃뱀인가 싶어서 물었어요. 저기요, 저희 남편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무슨 증거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장난이라면 좀 지나치시네요. 증거 없으면 그런 말은 좀 삼가해 주세요. 기분 나쁩니다. 친거요? 있죠. 잠시만요. 자, 보세요. 이건 저거. 이 사람이 저 오빠 맞죠? 집주인 여자는 핸드폰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 사진을 보니까 제 남편 맞더라고요. 배경은 노래방이었고요. 집주인 여자와 다른 여자도 있고요. 그 셋은 남편과 함께 손으로 V를 하면서 아주 신나는 표정으로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 다음 사진은 더 가관이었어요. 고주망태가 된 남편은 노래방에서 여자들이 아주 문란하게 노는 장면이었는데요. 그런데 남편은 휠체어에 없었고 잘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혹시 비슷한 사람인가 하고 열심히 보고 있는데 제 남편이 맞더라고요. 맞죠? 저 오빠 맞죠? 어제 저랑 밤새 춤췄다니까요. 저 사실은 노래방 도우미예요. 어제 저랑 일하는 언니랑 엄청 재밌게 놀았어요. 그냥 놀기만 했으니까 오해하진 마시고요. 근데 저 오빠 왜 휠체어 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의아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우리 남편인데? 여보, 당신 맞는 것 같은데? 당신 여기에 찍혔어. 당신 이게 무슨 상황이야? 얼른 설명해봐. 제가 남편을 추궁하자 남편은 얼버무리면서 계속 집에 가재요.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고요. 그리고 자기는 아니라고 계속 그 집주인 여자한테 부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주인 여자가 쐐기를 박았죠.
오빠, 우리 어제뿐만 아니라 몇 년 전에도 만났잖아, 노래방에서. 그래서 날 지목한 거고. 그 휠체어 뭐냐니까? 아니, 어제는 말짱이 잘 걸어갔는데 왜 갑자기 이러고 나타난 거야? 남편이 자꾸 집에 가자고 해서 그 여자한테 번호 받고 부동산 여사님한테 입단속 잘 시키고 우리는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바로 집에 가길보다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서 저희 집 근처에 개천이 있거든요. 산책길이 있어서 남편 휠체어를 그쪽으로 끌었어요. 여보, 솔직하게 말해. 다 용서해 줄 테니까. 그래야 당신도 마음이 편할 거니까. 뭘 말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세상에 미친년이 얼마나 많은데 저런 년들 말까지 다 들어주고 있어. 저 말을 믿어? 쟤 노래방 도움이라고 지 스스로 말했잖아. 그런 년들이 하는 말은 가치가 없어. 잊어버려. 당신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신 사고 나기 전에도 노래방 도우미들하고 노는데 빠져가지고 밤에 늦게 들어오고 뭐 떠내고 그랬었잖아. 나 다 알아. 그리고 아까 그 여자가 보여준 사진에는 분명히 당신이었어. 내가 내 남편을 못 알아봐? 당신 쌍까마도 저 여자가 기억하잖아. 당신 맞지? 발뺌하려 하지 말고. 나 다 알고 있으니까. 나 아니야. 진짜 아니야. 나 죽어도 아니야. 내 다리가 이런데 어떻게 일어나서 춤을 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진짜 마지막 기회야.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하면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나 없을 때 휠체어 타고 노래방 갔어?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남편은 더 화를 내더라고요. 자꾸 말을 밉게 하길래 홧김에 확 휠체어를 물 쪽으로 밀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소리를 지르더니 물에 빠지기도 전에 벌떡 일어서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소름이 쫙 돋아서 얼어버렸어요. 에이씨, 들켜버렸네. 여기가 어디라고 밀어? 나 물에 빠뜨리려고 그랬어. 이 불 같은 옆에 내요. 가서 휠체어 얼른 주워와. 내가 주워오면 모양 빠지잖아. 남편이 당황도 하지 않은 채 저의 행동을 질타하면서 잘 걷더라고요. 전 놀라서 얼이 빠졌어요. 알았어. 당신은 여기 앉아있어. 내가 휠체어 주워올 테니까.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판단이 서지도 않았고요. 그냥 휠체어 가지고 오라고 해서 물에 빠져 있는 휠체어를 건져왔어요. 산책로 너머로 넘어갔기 때문에 건지는데 애를 좀 먹었지만 주워왔더니 남편이 다시 그 휠체어에 타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끌고 근처 벤치로 끌고 와서 개천을 바라보며 앉았어요. 몇 분 동안 놀란 가슴을 어루만지며 진정시켰어요. 저 정말 너무 놀라서 심장마비가 올 것 같았어요. 남편도 그런 저를 보며 침묵의 시간을 가졌고요. 그러다 진정이 되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언제부터 걸었어? 당신 정말 걸을 수 있는 거 맞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때 의사 선생님이 앞으로 당신 다리 못 쓴다고 진단서까지 내줘서 장애인으로 등록한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많이 놀랐지. 근데 예전처럼 완벽하게 걸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걸을 수 있는지는 좀 됐어. 재활치료 계속 했었잖아. 어느 순간부터 감각이 돌아왔는데 운동을 병행하면서 계속 노력을 하니까 다리에 힘이 들어가더라. 재활치료랑 더불어 운동을 한 게 정말 엄청 큰 시너지가 된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까지 걸을 수 있게 되었어. 그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나한테는 말을 해줬었어야지. 내가 당신 걱정을 얼마나 했는지 알잖아. 왜 그랬어? 왜? 미안해. 근데 난 이 생활을 계속 기억하고 싶었어. 회사에서도 쉬운 일만 주고 조금 힘든 척만 해도 사람들이 알아서 나한테 잘해주려고 해서 좋았어. 난 불쌍하지만 귀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 그 편안함을 포기할 용기가 없었다고. 사실 남편은 회사 생활이 꽤 힘들었다고 해요. 맡은 일이 많고 책임도 커서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다 보면 숨 돌릴 틈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또 일을 잘하거든요. 그런데 사회라는 게 잘하면 잘하는 놈한테 일을 더 주잖아요. 그래서 조절해 달라고 윗선에 말했지만 워낙 바쁜 부서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해요. 그렇게 남편은 지쳐간 거예요. 퇴근해도 일 생각에 쉬는 느낌이 들지 않고 출근만 하면 또 산더미처럼 쌓인 업무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가 극심했다고요. 그래서 퇴근 후 집에 와서 TV만 봤었나 봐요. 그렇게 지쳐있는 상황에서도 집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고 애썼던 거 보면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 같긴 해요.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그 시절 남편한테 너무 무심했구나. 그냥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름 혼자 이겨내려고 애쓰고 있었다는 걸 저는 몰랐던 거죠. 그냥 원래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제가 유심히 더 들여볼 걸, 힘든 일 없냐고 물어볼 걸 하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미안해. 내가 당신 힘든 줄도 모르고 나는 나 혼자 재밌게 살았네. 미안해 여보. 내가 무심해서 정말 미안해. 괜찮아. 내가 가장인데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가장이 너무 징징대도 안 좋아. 괜찮아. 자책하지 마. 그런데 장애인이 되어서 회사에 복직하니까 보직도 바뀌고 업무량도 확 줄여준 것뿐만 아니라 실수를 해도 괜찮다고 넘어가 주니까 요즘 일하기가 살만 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집에 들어와도 저나 딸들이 아빠를 거들어도 안 받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몸이 불편해지고 나서 제가 매일 남편 기분 살피고 남편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제가 막 또 씻겨주고 아기처럼 대해주니까 그게 좋았대요. 이 인간이 절 이렇게 좋아해요. 왼수 같아. 그리고 저희 딸들도 아빠 도울 것 없나 계속 살피고 아빠랑 여러 가지 함께 하려고 했던 시간도 너무 좋았대요. 남편이 말은 안 했지만 가족들의 관심이 많이 고팠었나 봐요. 또 저희 아파트가 주차 자리가 좁거든요. 그런데 대형마트나 아파트 주차장에서 가장 좋은 자리는 장애인 자리잖아요.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것도 좋았다고 하고요. 남편이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이 없어서 금전적으로 큰 혜택은 없지만 소액이긴 해도 세금도 장애인 감면을 해줘서 그것도 좋았대요. 몸이 불편해지기 전에 자신에게 있던 스트레스들이 몸이 불편해지자 다 없어지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딱 자신이 바라던 삶이 다 이루어지니까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했대요. 여기서 더 나아가 평소에 하지도 않았던 운동도 하고 대회도 나가서 기록도 만들면서 도전에 대한 생각도 가지게 되면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교통사고가 큰 전환점이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럼 일어나서 한번 걸어봐. 얼마나 잘 걸을 수 있나 보게. 내가 확실히 봐둬야 할 거 아니야.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걷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반인처럼 똑바로 걷지 못하고 엄청 절뚝거렸어요. 완전히 잘 걷는 건 아니야. 절도거리지만 걸을 수는 있게 되었어. 그래도 여전히 불편해. 이 정도로 거기까지 정말 오래 걸리고 힘들었는데 근데 여기서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의 호전은 없더라. 여기가 끝인가 봐. 그래도 정상은 아니지? 그래도 나한테 말은 해줘야지. 내가 당신 가족인데 말은 해줘야지. 내가 다 비밀로 해줬을 텐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당신 전에 이영진이 엄마가 했던 비밀 얘기를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서 동네 아줌마들끼리 전쟁이 일어났었잖아. 내가 미쳤어. 당신한테 말하면 온 동네가 다 알게 될 텐데 내가 내 무담을 팔까. 나는 이 행복을 끝내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말을 안 했던 거야. 참네. 나 더럽게 못 믿네. 근데 이건 사기 아니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휠체어 타고 다니는 거니까 이건 사기지. 사귀면 좀 어때? 나 그동안 정말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잖아. 남들은 더한 짓 더 많이 하는데 이 정도는 봐주면 안 되냐? 남편 말이 맞아요. 그동안 얼마나 헌신했어요. 회사에서도 집안에서도 그렇게 헌신했으니 이 정도 사기는 넘어가 줄 수 있죠. 회사가 너무 했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힘들다고 했으면 좀 업무를 조정해 줘야지. 그걸 참아내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그렇게 매일 힘없이 TV만 보고 있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라서 정말 제가 다 억울하더라고요. 맘 같아선 그때로 돌아가서 회사를 뒤집어 엎고 싶었어요. 저도 잘한 것 없지만 원인은 회사잖아요. 제 남편 제가 지켜야죠. 안 그래요? 이렇게 남편이 걸을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잊고 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래방 도우미 얘기를 까먹었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했어요.
아이, 그래서 몸 좋아지고 달려간 곳이 노래방이야? 도우미들이랑 그렇게 놀고 싶었어? 아이고, 그건 또 포기 못 하겠더라. 내가 그렇게 놀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너무 재밌었어. 그래서 당신이 우리 큰딸한테 갔을 때 그때 간만에 간 거야. 오랜만에 놀아보고 싶어서. 그 아줌마들이 그렇게 재밌어? 당신 그렇게 노는 거 딱 질색이었잖아. 특히 시끄러운 거 싫어했잖아. 사람도 변하더라. 나는 내가 안 변할 줄 알았는데 억지로 끌려가서 한 번 가게 되었는데 너무 재밌는 곳이더라고. 노래방이 그렇게 재밌는 곳인지 처음 알았잖아. 근데 어떻게 알았어? 난 당신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게 더 충격인데? 내가 모르는 게 어딨냐? 당신은 내 손바닥 안에 있는데 내가 다 봐준 거야. 당신 멀쩡했을 때는 그래도 취미생활 한다고 생각하고 넘겼는데 이렇게 다치고 나서도 가는 건 주책 아니야? 아휴, 정말 주책이야, 주책. 남편은요, 뭔가 좀 부끄러운 듯한 표정이었어요. 딱히 말은 안 해도 표정만 봐도 알겠잖아요. 뭔가 들킨 사람처럼 쭈뼛쭈뼛하면서도 그래도 또 괜히 당당한 척 입꼬리 올려서 웃더라고요. 근데 그 웃음이 그냥 웃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속이 훤히 비쳐 보이는 웃음 있잖아요. 어쩌겠어 내가 뭐 이렇지 하는 느낌이요. 그리고는 저한테 말 다 하고 나니까 홀가분한지 편안한 표정을 짓더니 곧바로 푹 하고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그 모습 보는데요. 속으로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자기도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몸은 그래도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는데 다리를 못 쓰는 척 연기를 언제까지 할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이제 그만하는 게 어때? 당신 이런 코스프레 안 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신 의견 조율 잘하고 일도 잘하는 사람이잖아. 솔직하게 말하고 당신 인생 멋지게 사는 게 어때? 싫은데. 아이, 지금이 딱 좋아. 당신만 비밀로 해주면 난 영원히 이렇게 살고 싶어. 당신 내 비밀 지켜줄 거지?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나 믿지 마.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살자. 그리고 나는 당신이 불쌍한 사람 취급받으면서 사는 거 싫어. 사람이 언제 멋있는 줄 알아? 떳떳할 때야. 내 스스로도 멋져 보일 때 남한테도 멋져 보이는 거야. 남편은 한숨을 더 크게 쉬더니 곰곰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 진실을 언제 공개를 하는지 그 시점이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남편이 결심을 할 수 있게 손을 꼭 잡아줬어요. 계속 한숨만 쉬길래 결정타를 날렸죠. 솔직하게 말하고 노래방도 당당히 가. 회식을 해야 노래방도 여럿이서 재밌게 갈 수 있잖아. 안 그래? 남편은 제 말에 공감이 되듯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그놈의 노래방이 남편의 인생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걸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지에 대해 고민을 하다니 정말 남편의 인생에서 노래방이 그렇게 소중하나 봅니다. 그렇게 모든 걸 알게 된 이상 이제 남은 건 남편의 선택이었어요. 저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기로 마음먹는지 그저 옆에서 지켜보는 수밖에요. 제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남편이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이 정말 멋진 게 바로 다음 날 회사에 휴가를 내고 주민센터까지 직접 걸어갔더라고요. 몸이 좋아져서 다시 걷게 되었으니 장애인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지 물어보려고 간 거였어요. 주민센터에서는 장애 상태 변경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에 대한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안내해 줬어요. 이 심사 결과에 따라서 장애 등록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고 취소되거나 등급이 조정될 수도 있다고요. 또 신고하지 않고 상태가 나아진 걸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대요. 전체 과정은 2달 정도 걸린다고 해서 남편은 신고서를 작성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랑 같이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의사한테 진찰을 받았어요. 걷기는 하지만 온전히 정상적으로 걷는 건 아니고 아직도 한쪽 다리에 힘이 덜 들어가서 몸을 기울이며 쩔뚝거리는 상태였거든요. 의사도 그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고는 독립적으로 걸을 수는 있지만 정상적인 보행은 어렵고 한쪽 다리를 절면서 걷는다고
소견서에 명확히 써줬어요. 남편이 걷는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한 뒤에 써준 소견이라 더 신뢰가 가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도 남편이 이렇게 회복한 게 정말 기적이라고 놀라워하며 좋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지금 상태에서 더 나아지기는 어렵다고 이 정도가 회복의 한계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회복한 게 쉽지 않는 거잖아요. 저희 남편 대단하다고 치켜 세워줬어요. 저희 딸들도 그날 아빠의 몸 상태를 알게 되었어요. 다들 놀란 토끼 눈을 하고 놀라더라고요. 와, 아빠 정말 대단하다. 진짜 아빠 나 정말 다르게 보여? 우리 아빠 맨날 집에서 TV만 보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근육질 몸에 마비된 다리도 회복시킨 의제 사나이가 우리 아빠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데? 아빠, 나는 정말 아빠 존경해. 아빠 정말 고마워. 나 진짜 아빠 걱정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극복하는 모습 보여줘서 고마워. 딸들은 아빠를 더 존경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럼요, 바로 이런 게 기적이죠. 저도 저희 남편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음날 남편은 회사에 걸어서 출근했어요. 가서 몸이 회복된 걸 알리고 의사소견서도 함께 제출했고요.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아직 공단에서 처리된 내용도 없고 남편의 상태가 완전히 나은 것이 아니라 아직 장애인으로 분류되니 보직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대요. 회사 직원들이 모두 남편을 보며 정말 멋지다고 축하와 격려를 해줬다고 하네요. 남편은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다고 했어요. 그리고 2달 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어요. 저는 남편이 이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으니 바로 장애인 등록이 없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남편의 장애 상태를 다시 심사해 등급을 조정했을 뿐 등록 자체는 그대로 유지했어요. 알고 보니 장애인 등록은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이나 기능적 손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말소되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답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로 남편은 노래방을 아예 끊었어요. 처음엔 그냥 재미삼아 다녔지만 도우미로 부른 사람이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고는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이게 진짜 동네 망신이라면서 스스로도 아찔했다고 해요. 이제 곧 손주도 태어날 텐데 자기가 늙어서까지 그렇게 다니다간 망나니 할아버지로 찍힐 거라며 앞으로는 품위 있게 조신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더라고요. 그렇게 세 사람이 된 저희 남편은 마침내 딸의 결혼식 날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2발로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예식장 문이 열리고 딸과 남편이 함께 입장하는 그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죠. 오랜 재활 끝에 다시 걷게 된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버질로들을 걷는 모습을 본 하객들은 다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떤 분은 손수건을 꺼내 훌쩍였고 어떤 분은 정말 대단한 아버지라며 감탄을 하기도 했어요. 저희 딸도 아빠의 손을 꼭 쥐고 입술을 앙다물고 천천히 등장하는데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혀 있더라고요. 저도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울었던지요. 하객들도 그 모습을 보고 인간 승리다, 아버지는 위대하다 하면서 칭찬이 쏟아졌고 식장은 박수로 가득 찼어요. 정말이지 감동 그 자체였던 결혼식이었습니다. 큰딸 결혼하고 남편에게는 다른 취미가 생겼어요. 그건 바로 사이클이에요. 저희 집이 강서 쪽인데 남편이 자전거 타고 소양강댐을 갔다 오더라고요. 주말만 되면 자전거 탄다고 아주 난리예요. 그런데 뭔 놈의 자전거가 그렇게 비싸대요. 차 한 대 값이더라고요. 전 그렇게 비싼 자전거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도 자전거 타고 오면 닫고 광내고 아주 난리 요란법석을 떨어요. 그 비싼 자전거 닫고 광내는 정성의 반만이라도 나한테 써봐라. 그럼 내가 아주 예뻐해 주지. 내가 우리 마누라는 젤로다가 아끼지. 마음으로 이 나이에 터치가 과하면 싸움 나는 거 알잖아. 적당히 떨어져 있어야 좋은 거라고. 아무튼 뒤늦게 취미 생활을 시작해서 그런지 유별나요.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돈이 많이 들어서 짜증도 나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사람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요. 안 그래요? 동네 아줌마들이 남편 바람핀 것 용서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 사진 보고도 열 안 받냐고요. 네, 안 받아요. 잠깐의 바람인 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사진을 봐도 놀랍지도 새삼 화가 나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그걸 덮어주고 넘어간 뒤로는 남편이 저한테 훨씬 잘해요. 웃기죠. 바보 같은 인간이에요, 정말. 그래도 저희 남편이 남자긴 남자더라고요. 풀만 뜯어먹는 초식남인 줄 알았는데 여자도 밝히고 몸을 회복하려고 열심히 운동해서 근육을 만드니깐 생전 안 떨렸던 심장이 뛰더라고요. 남편 보고 설레이는 적 없으시죠? 제가 이 나이에 뛰어봤다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의 역할을 다하려고 그렇게 참은 게 남자다웠어요. 이래서 제가 저희 남편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만하죠? 이제 다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저도 이제부턴 가정을 더 생각하면서 살려고요. 특히 저희 남편이요. 어른이니깐 부모니깐 남편이고 가장이니깐 그리고 당연한 존재니깐 알아서 잘 하겠지 하고 무심했었는데 저한테 그렇게 관심 받고 싶었는 줄은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니깐 저희 부부 사이 다시 시작해 볼게요. 아니요, 이제 더 이상 애는 못 갖는 나이이고 그런 관계 말고요. 친구 같은 부부가 되려고요. 다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여러분들도 가까운 곳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시고 잘 돌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